개성공단뿐 아니라 이 금강산에도 네네. 현대아산의 그 호텔이라든가, 네네. 네. 이 현대아산의 재산인데 북한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네. 중국 관광객 받고 그렇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 뭐 말로는 뭐 자기네 땅에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 이렇게 뭐 사업장이고 자기네 뭐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지 말고 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북한의 행태에 계속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보면은 북한이 사실은 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를 네. 해가지고 정책 문제가 생겨서 뭐 북한에서 추방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에게 아주 안 좋은 그리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은 북한의 경제가 회생을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네, 집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8일 일본 후지 TV가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요. 김정남 암살 현장에서 북한 공작원이 지시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이름은 홍송학 그리고 리제남인데요.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여성, 김정남을 암살한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에게 택시 티켓을 전달하는 장면이 찍혔고요. 또 리제남은 공작 성공 후에 공항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를 핀 뒤에 사라지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정찰총국 간부라고 하네요. 사실은 뭐 연습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네. 한 방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10번 이상은 연습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에서 뭐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하면은 뭐 한국 배우로 캐스팅될 네. 수도 있다. 그러면 인생이 뭐 아주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감언이설로 이 사람을 꼬드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이제 행했고, 그리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가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은 이 여자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이 정찰총국의 이 사람들이 죽인 거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10번 정도 예행 연습을 했는데 그렇죠. 예. 공공장소에서 동양인 남자한테 가서 무슨 뭐 바슬린을 바르고 와라, 네. 밀가루를 묻히고 네네네. 와라, 이게 몰래 카메라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1인당 한 150불 정도를 네네. 주고 1차 시도가 성공하면 170달러, 네네. 180달러를 주고 그래서 점점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한 달 수입이 200달러 안팎이었던 이 여성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 금액이었을 거라는 엄청난 겁니다. 돈이고, 그리고 뭐 성공을 하면은 또 뭐 단순히 돈만 줬겠어요. 성공하면은 뭐 이런 일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 3의 피해자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거 계약서를 우리가 쓸 때도 그러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도 네. 상대방이 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한 상태에서 사인을 했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그 뭐 아주 뭐랄까 불편한 그런 뭐 상황이라든지 상대방의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에 이제 무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인을 저질린다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여기 동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북한의 그런 포갑 정권의 그런 피해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섬뜩한 것은 미모의 여인, 이른바 제3의 여인에 대한 후지TV의 보도인데요. 김정남의 애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죠. 네네. 2001년에 김정남이 그 일본에 밀입국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 가족과 동행했던 그 여성인데요. 김정남 암살 6개월 전에 싱가포르에서 리제남을 만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여성을 김정남의 애인 겸 감시역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네. 붙여놨다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김정남의 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람이 김정남 옆에 있었고 김정남의 동선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준 거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몇 시에 나타날 거다, 몇 시 비행기를 타고 갈 거다. 네. 그거를 정보를 줬고 이런 북한의 공작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말레이시아 여성들을 시켜서 김정남을 암살을 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애인 겸 북한의 이제 뭐 간첩이죠. 네. 뭐 이 사람이 스파이, 이 사람이 정보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십 년, 10여 년간, 네네. 뭐 16, 17년 동안
애인 겸 감시역, 이른바 이중 간첩인 거네요. 그렇죠. 감시자인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아마 이 여자도 김정남이를 감시하면서 자기가 얻는 또 이익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북한에서 이 여자의 뭐 행적을 파악하고 이 여자의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인질로 잡았다든지, 네. 그리고 인질로 잡고 너가 이런 행동을 안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 위협을 했다든지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월 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데일리 NK가 분석을 했는데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네네. 김한솔이 여러 국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카나다 등은 거부했고 미국,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부 등 4개국이 협조를 했다. 네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천리마 민방위가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김한솔은 다음 타겟은 자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한솔과 김정남의 둘째 부인인 이혜경 그리고 김한솔의 동생인 김솔희 이 남매는 타이페이를 경유해서 현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 내부의 관계자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사실은 우리가 그 김정일 그리고 일의 후계 될 때 김평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일성의 그렇죠. 아들.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죠. 네. 김성애의 아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후계 구도가 김정일한테로 이제 점쳐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점쳐질 무렵에 김평일 또한 후계자다라고 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김평일에게 이제 줄을 대면 자기들이 또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권력에 이렇게 붙는 사람들은 어느 정권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설송인가요? 김설송을 이제 김한솔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한솔이 나중에 뭐 북한에서 이제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북한에서 누군가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머리를 누구로 생각했느냐 했을 때 김한솔로 생각하는 사람들. 왜냐면은 백두혈통이지만 김정은보다는 그래도 껴여 있고 그래도 세상 물정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김정은의 손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그 시신도 자기가 보지를 그렇죠. 못했어요. 네. 북한으로 보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한솔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삼촌이지만 어마어마한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사람은 한 번도 얼굴을 그렇죠. 조차 본 적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한솔을 나중에 김정은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김한솔을 도와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캐나다 정부가 그 김한솔의 그 망명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에 풀려났지만 그 이면수 목사님, 네. 그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돼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 북한하고 캐나다의 그런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캐나다가 사실은 북한의 비율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자국민 보호를 자국민 보호 위해서.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김한솔의 그 망명을 거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2016년도판 네네. 작년판이 나왔는데요. 탈북자들에 관한 긍정적인 통계가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탈북자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0년 51.3%에서 2015년 25.3%로 반 이상 네네네. 줄어들었고요. 학업 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로 통계 수치로 보면은 탈북민들이 아주 사회적 정책을 잘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그 생계급여 급이 5년 만에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네. 정착을 잘 하고 있고 또 그들 또한 뭐 생계급여 필요 없이 일을 통해 가지고 네. 자기의 이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놀라운 것은 2008년에는 그 대학 중도 포기율이 10%, 거의 11%였는데 15년도에는 그 2.2%라는 건 이건 5분의 1로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고교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대학만인지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아무튼 만약 대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생각하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거의 다 100% 학교를 다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거의 중도 탈락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많이 우리 사회에 나와야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이제 탈국민들도 정말 한국 사회 정착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어쩌면 이런 것들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탈국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잘 해야 지역 주민들이 탈국민을 보고 야, 우리가 통일을 해도 잘할 수가 있겠네. 네. 그런 희망을 갖는 그렇습니다. 거죠. 결국은 통일이라는 거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희망을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 같은 건 사실은 탈국민들한테도 그 자체로 좋은 거고, 결국 또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예. 탈북자 생계급여 수급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이 통계는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4년, 15년에 온 신규 탈북자들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50% 반이 줄어든 그렇죠. 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이건 한 더 줄어든 거죠. 60%, 70% 70% 가까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는 우리 탈북민들도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세금도 내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잘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통계였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가상화폐를 노려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사이버 해킹, 사이버 강도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가상화폐를 수출입 무역 거래에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상화폐가 지금 쓰이고 있고, 국제 시장에서 쓰이고, 뭐 그게 뭐 달러처럼 그렇게 보편화는 안 됐지만 뭐 어느 정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해커 부대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뭐 알고 있기는 거의 3,000명 이상의 그런 아주 특수 이제 해커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만 먹고 그 비트코인을 해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금방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금화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무기 생산에 필요한, 그리고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가 국제사회가 좀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의 그런 해커 집단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용을 못하도록, 해킹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또 그런 제도적인 그런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뭐 랜섬인가요? 랜섬 뭐 몇 달 전에 이제 랜섬 멜웨어 해가지고 그 뭐죠? 멜웨어 랜섬웨어. 랜섬웨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해가지고 컴퓨터를 다운 시켜가지고 중요한 문서를 이 사람들이 잠궈버려가지고 우리가 주인인데도 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얼마 주면은 풀어주겠다.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고 그걸 현금화를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북한을 이제 봉쇄를 하니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현금화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태가 아닌가, 하나의 그런 그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봤습니다. 일단 규모를 살펴보면요, 2017년 4월에 55억 원을 북한이 해킹해서 사이버 강도질해서 가져갔고요. 2017년 6월에는 빗썸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3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2017년 9월, 바로 얼마 전인데요, 코인이즈에서도 21억 원을 해킹당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네요. 그런데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2014년 2월에는 일본의 마운트 곡스라는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 무려 2,800만 달러어치를 해킹당했습니다. 이 회사 망해서 지금 회생 신청 중이고요. 2016년 8월에는 홍콩에 비트PX라는 회사가 6,500만 달러를 해킹당했습니다. 이 규모가 장난이 만약 아닙니다.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을 또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만약 북한이 비트코인을 해킹을 해가지고 상당수를 보유를 하고 그걸 시장에 푼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다 잃고 그냥 뭐 나앉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문제지만 만약 돈을 잃고 나앉는다 그러면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 또 이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북한이 비트코인에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그 가격을 뭐 어느 정도로 정한다든지 이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9일자 데일리 NK에 보도인데요. 북한 전역의 농사 작황이 금년도에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수확철이죠.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곡물 도난 사태가 빈번해서 강연재강 제목으로 정해질 정도라고 하고요. 또 북한 전역에서 그 삭일꾼,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 날품 알바죠. 팔던 알바. 알바죠. 이 한국말로 삭일꾼조차도 네. 지금 뭐 다 모두 뭐 일거리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이런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뭐 농사의 그런 수확물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소토지제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워낙 가뭄이 심해가지고 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가뭄이 된다 그러면 뭐 전력 사정이 좋으니까 물을 네.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력 사정도 안 좋고 또 양수기도 많이 보급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은 그냥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땐 당연히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올해 뭐 7월 달에 그 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수의 옥수수를 지금 사들였거든요. 네. 근데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은 북한이 뭐 경제 뭐 봉쇄를 준비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또 겨울철이라든지 이때 그 옥수수 양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하거든요. 네. 그럼 또 그게 사회적 혼란으로 이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옥수수 양 보유량을 늘려서 그 시장의 옥수수의 그 가격을 지금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들였다고 보고요. 오히려 사실은 북한의 그런 농사 그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겨울 특히 12월부터 뭐 12월보다는 한 3월부터 5월까지 이때가 또 아사자가 또 많이 나오지 않나 춘공기.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한반도 쪽으로 전개해서 무력 네네. 시위를 할 때 네네. 북한 전군이 비상 대기를 네네. 하느라고 농사일에 동원되지 못한 게 흉년의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의 군대들도 자력갱생이라는 그 구호 아래서 북한의 군인들이 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그 부대 안에 농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장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식량을 충당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대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이런 뭐 항공모함 보내고 북한에 뭐 전투기를 뭐 폭격기를 띄우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북한 전군은 전투태세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농사라는 거는 제가 이제 농사를 북한에서 조금 지어봐서 아는데 절기를 놓치면 그 농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역시 천수답 그렇죠. 농사니까요. 네. 그래서 심을 때 심고 물 줄 때 물 줘야 되고 김맬 때 김을 매야 되고 거두어 들을 때 거두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6월 달이라 그러면 한창 북한에서 김맬 때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잡초가 곡식보다 더 커버렸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 농사는 거의 뭐 망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을 거지할 때 또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뭐 폭격기를 보내고 뭐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또 군인들은 전투 태세로 돌입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때 제철에 제 시간대 가을 거지를 못 하는 거죠. 못 했을 때 그 나달들이 뭐 동물이라든지 뭐 쥐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뭐 그런 동물들이 먹어버린다 그러면 또한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게 또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예. 별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네네네.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BBC가 대북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10월 11일자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대북 방송을 듣고 있다. 네네네. 처음에는 한국 노래부터 듣다가 점차 뉴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대북 방송 뉴스와 북한 노동신문 등 관변 매체의 뉴스를 접하고 서로 비교해서 네네. 차이점을 소문의 형태로 유통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대북 방송의 환율 정보와 일기예보 이걸 거의 매일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북한도 이제 위안화하고 달러를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네. 그 외국에서 어떻게 시세가 어떤지를 보고 또 아마 환전상들은 그 시세에 맞게 또 이제 환전을 아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남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라디오로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다 이제 뭐 건전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는데 북한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라디오를 구입을 하면은 당국에 가가지고 외국 전파를 차단을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납땜.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또 소형 라디오가 북한에 많이 보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라디오는 전기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건전지만 사가지고 꽂으면은 그러면은 웬만한 방송들은 다 들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날씨 사실은 우리 뭐 한국에서도 뭐 믿지 말아야 될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기상청이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농담입니다. 저희가 진짜로 기상청을 뭐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기상청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상이라는 게 워낙 수시로 바뀌니까 그럼요. 예측이 네. 불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는 예측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북한은 예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농사를 특히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귀를 쫑긋하고만 듣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환율 따지면은 이게 장마당 돈주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일 텐데.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대북 방송 듣기 시작하면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이겠네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돈도 갖고 있지, 네. 이제 정보도 갖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이 동원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북한 사회가 좀 지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들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 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떤 경우든 외부 정보, 외부의 진실한 정보를 두려워하는데요. 이성주 씨와 저 그리고 베나TV는 진실한 정보를 북한 전역으로 훨씬 더 많이 들여버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시세라는데 7명, 8명이 자면 1박에 3,000원. 예. 10,000원이면 아침 국밥. 아침 그리고 쿠폰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청진에서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경성에서 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면은 경성에서 가지고 사인을 받아오면 여기 와가지고 그 사인이 3개가 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룻밤 무료.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베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